정봉주의 정치쇼.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75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추석 연휴가 이제 오늘로 끝납니다. 긴 연휴에 따라오기 마련인 명절 증후군. 명절 증후군 날리는데 최고의 프로그램 정봉주의 정치쇼. 자, 세상 돌아가는 얘기 가장 재밌게 해주는 쇼죠. 연휴 마지막 날 실시간 검색어 어떤 게 올라와 있을까요? 571돌 한글날. 태블릿 PC. 신혜연 씨가 최순실 태블릿 PC 자기가 쓰던 것이라고 밝혀 뭐 하자는 거죠. 붉은 불개미 연휴 내내 검역했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 중에 제가 고른 봉도사가 고른 실시간 검색어는 571돌 한글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 한글입니다. 자, 연휴 마지막 날이죠. 첫 곡 마돈나의 할리데이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10월 9일 한글날.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해주기 위해서 정봉주 정치쇼 에이스. 와. 왜 에이스인 줄 아세요? 왜요? 에이스. 세 명이잖아요. 예, 최반장 최영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최영일입니다. 예. 반균 한경 TV 중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키가 커요 근데. 지난번 물어봤죠 제가. 네. 83이냐고. 네. 왜 똑같아요? 안 자랐어요 그동안? 잘하진 않고 예. 잘 못했어요 그럼? 잘하지 않았으면? 어렵네요 또 이거. 자, 장윤성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네. 연휴가 기니까 좋기도 하지만 또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리움도 또 있더라고. 네. 네. 예.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빨리 그러니까요. 출근하고 싶다는 예. 아저씨들. 근데 오늘 이제 일하러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스튜디오에. 그런데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일을 하고 싶다는 그리움이 드는데 예. 몸이 적응이 될까? 쉽지 그러니까 않은데. 그리고 전처럼 왜 지나간 일은 다 잘한 것처럼 생각이 들죠. 다시 시작하는 삶이 전처럼 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작을 하시나 그 삶을. 다시 시작. 새로운 생을 다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여름 저는 연휴 끝나고. 저는 그 생존에 있는 윤회론자예요. 뭐냐면 이 생에서도 그래서 어디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을 간다든지 해외 여행을 갔다 오면 네. 3박 4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인생이 시작돼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거기서. 괜찮다. 오. 그리고 멋진 대한민국 철학이네. 들어온 순간 또 새로운 인생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딱 바꿔보면 진짜 인생이 무지하게 길고 여러 종류의 인생이 막 있는 거예요.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분들 엄청 많다고. 예. 최고 하더라고요. 인파 네. 예상. 내일 이제 출근을 앞두고 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셔야 될 그러면 사람이 사실 그냥 마인드를 딱 바꿔갖고 진짜 공항에 내리면서 이제 새 인생이 시작된다 그러면 막 설레기도 하고 네. 그 마음가짐도 새롭게 갖게 되고 그래서 여행을 갈 때는 새로운 인생이 예를 들어 로마 가면 로마에서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을 일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후회 없이 거예요. 산다. 그러면 네. 아니 그 일주일이나 살아보면요. 그 일주일이나 60년이나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모히또에서 몰디브 마시던 인생이 끝난 거고. 예. 그렇죠. 내일부터는 이제 아주 이 힘든 노동의 인생이 또 시작되는 거죠. 헬조선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죠. 그리고 이번 추석 때 얼마나 많은 또 다툼들이 있었겠어요. 왜 직장 안 들어가냐. 화병이 많이 맞아요. 늘었다는 뉴스도 여성. 있습니다. 화병이 많이 화병 환자들이 그럼요. 추석 연휴 끝나면 예. 이혼율도 늘고. 우리 언니네 뉴스 2부로 했었거든요. 네. 3부, 4부로 해달라는 그냥 완성이. 열화와 같은. 근데 그 와중에 또
시어머니들 댓글 예. 모여서 시어머니 씹을 거면 이런 방송 왜 하니? 시어머니 대표도 안 쳐라. 그렇지. 실제로 2012년에 예. 이정희 당시 그 통합진보당 대표 발언에 대해서 네. 그 60대 여성들이 굉장히 미워했다는 거. 굉장히 그 똑똑한 며느리가 저런 시어머니한테 스타일이다. 대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2012년 예. 떨어뜨리려고 때. 예, 떨어뜨리려고 그 박근혜 나왔어요. 후보 아. 떨어뜨리려고 나왔어. 이때 그런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장윤선 기자부터. 네, 렛츠고 장윤선. 너무 충격적인 기사인데요. 예. 그 사실 이제 지금 뭐 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계속 가동이 되면서 뭐 이러저러한 뉴스들이 나오는데 설마 이런 일이 했던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미 이제 보수단체들한테 광고비 주면서 야당 정치인 진보단체 비난하는 뭐 광고를 싣고 또 정치 현안에 대한 시국 광고도 조종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알려졌는데요. 게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해라. 이런 계획을 세운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하고 보수단체로 알려졌는데 이 보수단체는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자유주의 진보연합 이에요. 이 단체는 사실 나중에 그 뉴라이트 전국연합 나중에 언제 한번 이 뉴라이트 역사를 한번 다루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 뉴라이트 어찌됐든 담당자가 나와야죠.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아, 뉴라이트요? 예. 어찌됐든 담당자는 아니고 저는 어렸을 때 자, 좋아하던 아무튼. 프로가 그 무슨 개그 프로의 쌍라이트였었는데. 조춘 씨랑 예. 나왔던 바로 새끼로 가네. 중요한 뉴스입니다. 예. 이 그 분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봤더니 실제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에 노벨상 취소를 위해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그러니까 그 보내는 방안을 실제로 상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5월에. 예, 5월 23일 날. 근데 그때 그 추모 열기가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재현될 것에 대비해서 뭐 이러저러한 정황을 벌인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실제로 이 단체가 8월 18일 날 낸 논평을 보면 이런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역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반헌법적인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노벨상을 이미 받은 노벨상을 취소해달라고 청원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자국의 정부가 그러니까요. 소비에트도 아니고 예, 소비에트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국정원이 전직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을 오히려 그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취하하도록 만든 그러니까 그 역사를 부정하고 싶은 거죠.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도덕적인 지독한 컴플렉스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네. 이거는 그냥 일반 정치권의 여론몰이가 아니라 이 공작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네. 문서화되고 아까 계획입니다. 이게 그 공식적으로 취소를 청원한다. 이 행위는 굉장히 국제관계에서 미묘한 문제를 이제 일으키는 건데 이걸 실행하려고 검토했다. 이 사실 이 당시에 이런 얘기는 왕왕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의 한 2009년 사태니까 한 8년 만에 네.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깜짝 그런 놀랄 논란이 일이죠. 굉장히 많이 네. 있었는데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드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당시 이제 상황을 되짚어 보면 장례를 국장으로 치를 거냐 말 거냐 며칠 이것을 동안. 뭐 2, 3일 동안 굉장히 지체하다가 마지못해서 결정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문상 기간을 좀 축소하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요청이 있었다거나 그리고 제일 황당한 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자리가 없다. 다른 데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 삼으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이호 여사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얘기 안 했는데 아니 김홍걸 씨 얘기면은 사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주인데요. 상주죠. 네. 상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실 어찌 보자면 모욕이죠. 아, 근데 저는 참 이런 식으로까지 모욕을 하면서 폄훼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까지. 그러니까 뭐 진보 정권에서 있었던 업적은 물론이거니와 상징적인 인물에 대한 그런 의미까지 축소를 예.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이제 보수를 좀 장기 집권하는데 좀 초속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지금 뭐 야당 의원이 이야기했던 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해석 말이죠. 네. 가족사로 폄훼하는 예. 부부싸움을 하고 부인이 가출을 했고 혼자 있던 밤에 자살을 한 것이다. 이게 사실 그 당시에 만들었던 논리기조라는 게 또 확인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맞습니다. 개인의 그냥 순간적인 충동적 발언이라기보다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2002년 10월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이제 오마이뉴스가 2002년. 2년도에 이제 그 노벨 평화상 이후에 예. 그 노벨 위원회의 룬데슈타트 사무총장하고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메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벨상 로비설은 무지의 소치이자 매우 무례한 주장이다. 이렇게 라고 못 예, 박았습니다. 선을 그었는데 예. 그리고 또 올라브 율스타드 그 노벨 연구소 연구실장도 2000년 11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그 한반도 국제 그 심포지엄이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시 이제 노벨 평화상을 이제 수상을 했는데 오히려 한국의 정치적 반대자들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상을 주면 안 된다는 기이한 로비가 있었다. 맞아요. 기이한 이렇게 로비가 기이하죠, 그랬죠. 예, 기이한 로비가 있었다고 보통 폭로를 우리나라 합니다. 주세요라고 하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이재호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에서 그 2002년 10월 10일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그 로비를 벌였고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정상회담을 위해서 산업은행에서 4천억 원을 빼내서 북한에 제공을 했고 노벨상 로비 대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스웨덴과 노르웨이 합작회사의 현대상선의 자동차 운송사업선을 특혜 매각했다. 이렇게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다 사실 확인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정말 그 이 정도면은 이제 이게 무슨 어느 장관이 진행됐고 네. 총리가 했고 이런 일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네. 네. 최고 책임자 아니 이렇게 되면 이제 MB한테 확설이 안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누가 결정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걸 하라고. 그렇죠. 네. 이거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전임 거고 저는 대통령에 너무 대한. 화가 나는 게 이런 걸 예, 보면서 예. 물론 이 진행하기 때문에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네. 세상에 완벽한 중립이라는 건 우주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0.0000001이라도 기울게 마련이에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분노 앞에 중립은 더더욱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화나냐면 우리 방송 듣는 분들도 정확히 하셔야 될 게 이렇게 국가 비용과 국가 노동력을 이용해서 엄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일본과 중국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던 나라들은 다 앞으로 그냥 내 달려가고 네, 있을 네, 때 아니에요. 네. 이런 네. 짓을 하고 있냐고요. 네. 그때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지고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개판이 된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고 2007년도 진짜 어떻게 그 개개인을 다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그 사탕 발림에 속아갖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나오는 나라를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권,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언론, 그리고 이제 보수 정치인, 그러니까 또 재벌 이렇게 다 합체가 돼서 하나의 통으로 이제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 노벨 평화상 로비설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언론이 조중동입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제일 많이 한 데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아니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그 중앙일보가 먼저 쓰고 예. 조선과 동아가 잇따라서 쓰면서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해요. 예. 그래서 당시 이제 그러니까 민원연 예. 사무총장인 최민희 지금은 전 의원이시지만 당시에 이제 민원연 사무총장이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중동이 자꾸 쟁점 사안에 대한 진실 확인은 뒷전으로 미루고 모든 거를 정쟁으로 몰아가서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서야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예. 지금 이번 그 명절 연휴 추석
SNS 민심 내내 예. 주로 보수층 분들이 사진 한 장을 많이 이렇게 뿌렸어요. 그게 예. 뭐냐면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 부시 전 대통령이 사이좋게 이렇게 찍은 사진 예. 한 컷이에요. 네. 그 미국의 대통령은 보수 진보 상관없이 전임 대통령들이 이렇게 모여서 맞아요.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왜 정치 보복하냐 이거였거든요. 음. MB 때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오는 이 뉴스가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짧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방송 듣고 계속 생각해봐야 돼요. 오래오래 예, 방송을 듣고 있다. 정치 방송을 보복을 일단 듣고 광고 듣고 아니, 정치 광고 듣고 보복을 누가 했냐고요? 막 이런. 광고 듣고 이제 방송을 듣고 그래.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셔서.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봉주의 정치쇼 2부 55분 40초 멘트 아웃. 이게 뭐예요? 자, 김성숙님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 기사가 오마이뉴스 그때 인터뷰한 거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룬데슈타트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2000년도 아까 말씀하신 네. 게 2000년도 했었네. 네. 올라브 율스타드 노벨 연구소 연구실장 네. 한국에서 노벨상 주지 말라는 기이한 기이한 로비가 들어왔다. 아니 근데 진짜 그 노벨상 우리나라 유일하게 받은 거 아니고 또 그렇죠. 평화상 예. 노벨상 중에 가장 격이 높은 권위죠. 평화상 예. 그거를 취소하면 예. 국격이 떨어질 텐데 MB가 그렇게 강조했던 게 국격이었었잖아요. 국격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앞과 뒤가 다른 정치를 했던 것이죠. 앞에서는 국격을 강조하면서 예. 뒤로는 상당히 어찌 보면은 국정원이 이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얼마나 세계의 그래도- 웃음거리가 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잘한 거 있어요. 음. 혓바닥 신공. 응? 혓바닥 신공. 뭐예요? 야, 그 혓바닥 나왔다 들어간 속도는 그거는 노벨상이냐 올림픽 금메달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그 해외에서 보면 이게 국내 정치를 위해서 국제 가장 세계에서 권위 있는 상을 받은 그 노벨 평화상 네. 수상자인 그리고 정말 독재 정권과 싸워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취하해라. 그러니까 이런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다고 해외에서 생각했습니다. 보면 이런 거랑 똑같은 게 네. 인도 정부가 예. 자 마더 테레사 평화상 철회하라. 아, 인도의 이상한 네. 세력들이. 아 그리고 또 남아공에서 넬슨 네. 만델라는 상 받을 자격이 없다.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미국의 CIA가 네. 오바마한테 왜 평화상을 그렇죠. 줘요? 뭐 이런 거 같은 그거죠. 거죠. 그거죠. 예.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쏙쏙 들어오는데 그 전에도 쏙쏙 들어왔어요. 이게 신기해요. 아, 참 아니 이게- 근데 우리 재밌는 게 제가 왜 웃는 줄 알아요? 밖에 PD하고 작가들은 네. 이 정치적 이슈가 나오면 이 세 분이 지금 한 서너 시간에도 쫙 가는 건데 네. 전전긍긍 불안해 죽겠는가 무슨 발언이 또 튀어나올까 트럼프로 넘어가자고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도 이 세 분의 입에 걸리면 거의 작살 수준인데. 그렇죠. 자, 다음 최윤 평론가님 넥스트 뉴스. 네, 트럼프의 신공이 뭔지는 또 봉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예. 테니까 지금 명절 연휴 내내 이 밥상 민심에서 가장 불안했던 게 전쟁 불안, 전쟁 예. 공포예요. 그런데 그게 모두 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에 주로 달려 있는데 예. 입이라기보단 이 손가락 신공입니다. 예. SNS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방법 네. 알려줬는데 페이스북 그 오너는 페이스북 계정을 취소해버려요. 트위터. 트위터. 그러면 좀 뭐 부인 멜라니아나 딸 이방카의 계정으로라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8일 날 트위터가 또 하나 올라왔는데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전임 대통령들과 그 정부는 25년간 북한에 얘기를 해왔고 많은 합의를 이뤘고 막대한 돈도 지불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던 거 아니냐. 자, 합의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훼손됐고 이 미국의 협상가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결론입니다. 유감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 그래서 이 단 한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 뭐냐? 이 해석이 또 구구한 거예요. 외신과 뭐 국내 언론들이 분석한 게 세 가지가 오늘 조간에 나오고 있는데 예. 1. 계속 걱정했던 군사적 옵션, 선제 타격론 이게 하나 있는 거고요. 2. 선제 타격까지는 아니지만 항모 전단을 이제 불러와서
해상 봉쇄를 할 것이다. 세 번째 2005년 이제 이 BDA 금융제재처럼 역대급 이 북한의 돈줄을 완전히 죄는 이 고강도 금융제재를 할 것이다. 이 세 개 중에 하나 정도가 트럼프가 SNS에서 언급한 단 한 가지 효과의 방책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얘기뿐 아니라 또 이전에는 폭풍전 고요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예. 결국은 이 군사적인 선제 타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또 무성하게 나왔습니다. 예. 지금 계속 이제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이 한반도의 어떤 이 군사적 긴장 위기가 업다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내 언론보다 해외 언론이 더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아, 예. 그러니까 그 뉴욕 타임스하고 CNN이 사실상 이 그러니까 그 폭풍 속의 고요는 군사 옵션을 예고한 거다라고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현장에서. 뭐냐 그랬더니 거의 개봉박두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곧 알게 될 거야.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마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리얼리티 TV쇼 하듯이 맞아요. 장난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사실 미국 언론에 의해서 제일 크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 뭐 본인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관련이 없지만 우리는 운명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소설가 한강 씨가 그 얘기를 했죠. 최근에 쓴 글이 칼럼이 또 이제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실렸죠. 그 네. 글이 굉장히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뭐라고 그러니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전쟁이 별것 아닌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운명이 걸린 문제다. 그러니까 예. 평화적 해결, 그러니까 대화와 그 평화를 위한 해결, 그러니까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제외한 그런 군사적인 것은 성공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곧 모든 것이 패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뭐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뭐 결국에는 그 피해를 다 어떻게 그걸 계산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 100 정치인보다 한 명의 소설가가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쟁점은 트럼프의 이런 그 트위터라든가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노선과 전략을 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노선을 좀 견결히 하면서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그 미 5일인가요? 미 CIA가 이런 보도도 그 CNN이 이런 보도도 했어요. 미 CIA 그 관계자 그 취재를 하면서 북한의 김정은은 미치지 않았다. 지나치게 이성적이다. 김정은의 행동은 광적인 선동가의 행동이라기보기보다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그렇죠.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에 동기를 부여하는 이성적인 행동이다. 그렇죠.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을 미치광이 매드맨이라고 표현한 것과는 반대 의견인데 반대 의견이죠. 지금 특징적인 게 트럼프 지지율이 32%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 탄핵론도 있고요. 네. 예.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냥 국지전 이런 걸 자기 머릿속에 그 CNN이 또 그랬잖아요. 게임 하듯이. 네. 네. 그리고 리얼리티 게임 하듯이 지금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는 핵전쟁이잖아요. 전쟁이. 그럼요. 예.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소련도 이 핵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죠. 중국과 소련이 들어오는 순간 미 본토가 사정권이에요. 아니 이미 미국이 그 트럼프가 쓸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은 없다라는 게 한반도 전문가들의 그 판단이에요. 쓰는 순간 왜냐하면 자기들도 피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이 보복 공격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괌을 포위 사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이제 아직은 안 보여줬는데 이제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죠. 그리고 미국 본토 타격할 수 있는 것까지 보여줬죠. 어찌 됐든 한 방을 선제 타격을 한다면 북한이 바로 보복 공격을 하는데 과거에는 액체 연료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체 연료를 동원해서 어디서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SLBM 같은 주입 경우 시간도 한두 시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그 고체 연료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이동식 발사대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SLBM은 언제 어디 와서 쏠지 모르기 그럼요. 때문에. 지금 이제 제일 두려운 게 SLBM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금 옵션 중에 하나가 노출되지 않은 옵션이 그 심포인가요? 네, 심포항에서 심포항에서 네. SLBM이 나가는데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잖아요. 북한께. 그렇죠. 재래식 잠수함. 재래식이기 디젤 때문에 그 잠수함. 미국 하면서 몇 번씩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군사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심포에서 나오는 혹은 대기 중에 핵 잠수함을 미국의
그 핵 추진 잠수함이 격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 메시지는 김정은한테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럼 다시 그 핵잠수함을 다시 공격한다는데 그 핵잠수함은 맞는 순간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핵 추진 잠수함이고 핵 미사일도 갖고 있는 잠수함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떠한 국지적 충돌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작은 도발도. 작은 도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이 미국의 언론이 오히려 뿔났다 이런 얘기를 장 기자님이 하셨지만 미국 민주당의 상원 의원 한 명의 이야기가 인용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리얼리티 TV 쇼 같은 방식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얘기한 단 한 가지의 효과는 트럼프의 사임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꽤 센 주장이죠. 센 주장이죠. 상원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허. 네. 아니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의 그 아주 측근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가면 2시간 뒤에 와갖고 그 얘기를 기억을 못 한다는 증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가. 트럼프가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를 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주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미국 그 전문가들의 얘기더라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뭐라고 트럼프는 얘기하든 하고 싶은 말든 얘기를 막 하고 심지어는 농담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전쟁하자로 스위치 누르라 해도 그걸 집행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신뢰가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이 사람이 동아시아 문제를 총괄하는데 아직 안 정했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밑에 실무자들 네. 예를 갖고 없어요. 이런 거예요. 여기 PD만 있고 네. PD가 막 우리 방송하겠다 막 떠들고 있는데 막상 진행자도 없고 패널들도 없는 거나 똑같은 네.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것도 맞아요. 집행 능력이 없어요 지금. 예. 동아태 차관보가 계속 공석입니다. 계속 공석일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임 정권의 인사들이에요. 맞아요.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 그 명절 때 사람들 얼마나 걱정했는데 해외 나간 분들이 나간 사이에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 돌아오는 건지 못 돌아올 건지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군사 옵션을 쓰기가 쉽지 않고요. 쓸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다. 결국에는 대화를 통해서 풀 수밖에 지구상에 없다. 존재하는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한강 씨가 소설가 한강 씨가 얘기한 게 그렇게 쉽게 전쟁을 언급할 때마다 이런 표현 썼어요. 우리는 몸서리를 친다고. 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그냥 쉽게 이렇게 내뱉는 말에 우리 국민들은 걱정 진짜 많이 하잖아요. 쉽지 트럼프의 않아요. 전쟁 오다는 지구의 종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이번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북한이 이미 거의 95% 구분응선을 넘어간 완성 단계에 있는 핵미사를 갖고 있다고 또 하나는 북한을 때리면 중국 입장에서는요 이 전쟁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국내 언론이 좀 이렇게 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중한 태도로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많이 보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 중에 어디라고 내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전쟁이 나든 않든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 떨어지길 바라고 이런 언론 때문에 더 문제예요. 그건 뭐 언론 이전에 또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그런 것 같아서 정치권이 우선 적어도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은 국가의 안위를 비롯하여 우리 예.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항상 헌법을 지켜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공직에 들어간 분들이 국가의 안위부터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명절 내내 영화 남한산성이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예. 거기 이제 척화파와 주화파가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주전파, 주화파. 후금이 막 쳐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조선 시대가 저렇게 패망한 거는 붕당 정치인데 내 말이 맞고 나의 정적의 말은 틀리다. 왕에게 이걸 설득하기 위한 정치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대한민국도 이 붕당 정치의 모습 아닌가. 그럼요. 오히려 좀 안타까움이 트럼프의 있어요. 어떤 이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미치광이 전략이잖아요. 네. 자기를 뭐 이렇게 미쳤다고 자처를 하면서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오히려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형국 같아요. 우리나라 국내 국내 분열이 정치권에서. 국내가 똘똘 뭉쳐갖고 예를 들어서 FTA도 지금 이제 뭐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밀고 들어올 때 아. 야당이 먼저 협치하자 그랬고 여야가 만들었고 그 하나의 안을 만들고 야당이 그렇죠. 이거 우리 못한다 폐기하자라고 강력하게 야당이 그러면요
우리 협상단 나갔고 야당이 너무 반대했고 못하겠습니다. 이게 레버리지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야당의 힘을 그럴 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고 보자 눈을 네. 뭐 이를 갈고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겠다가 아니라 우리 협상단들한테 어떤 힘을 줄 것이냐.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은 아마 뉴스 보도에 정치권 뉴스에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미 외교를 이제 시작하겠다. 그럼 자유한국당이 대미 외교를 시작하면 정부 외교는 또 무엇이며 네. 지금 정부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아니 그렇게 하면 할수록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 대 외교력을 우습게 보고요. 그럼요. 갖고 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해 주세요. 또 이런 거 아닙니까? 추석 내내 자유한국당 명의로 플래카드가 전국에 엄청 많이 걸렸잖아요. 네, 걸렸어요. 맞습니다. 플랜카드가. 아니 미국 가고 우리 대통령 힘 없어요. 이제 내가 진짜 대통령이 진짜 협상단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갈갈하게 찢어진 나라 그래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쪽쪽 빨아먹게 FTA 협상 해갖고 쪽쪽쪽쪽쪽쪽 빨아먹게 이러죠. 아휴. 아이고 청취자 문자 좀 계속 걱정하는 거 우리 국민들. 한미라 M은 또 뭐예요? 트럼프가 한미라님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서 미치겠나 봐요. 근데 왜 한반도냐고요. 이미 중동에서도 많이 했어요. 근데 중동은 국지전이에요 말 그대로. 여긴 지금 핵전쟁이라니까요. 자 내일 북한은 노동당 창건 창건 기념일. 네. 지금 중요한 어제 날이- 보니까 예. 대대적으로 인사 개편을 해서 인사개편했어요. 이제 새로운 젊은 피들이 김정은 측근에 친위 부대로 재배치했다. 최룡해는 명실상부 2인자. 네. 동생 김여정이 이제 중앙당, 네. 노동당 후보위원이 됐죠. 러시아 의회 의원들 2명이 다녀왔잖아요. 네네. 4명이가 다녀왔나요? 하면서 곧 미사일 발사할 준비가 된 것 같다. 초고강도 도발이 예정돼 있는 듯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표현이죠. 네. 러시아 표현은 뭐였었어요? 러시아 표현 자체가 아마 저 미사일을 곧 발사할 준비를 완료한 듯 싶다. 요게 또딱 러시아어로. 러시아어로. 죄송합니다. 자 황혜숙님 정봉주 정치적 평소 신문 뉴스 못 보는데 핵심을 꼭꼭 짚어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 쉽게 해주니 너무 좋은 프로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MB 시절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회적 삶은 정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그렇죠. 외면하면 맞습니다. 저질스러운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다. 바이 네. 플라톤이 아니야. 플라톤. 플래톤. 플라토 이렇게. 예. 자 반경 기자님 방청석에서 이제 패널 자리로 오셔야죠. 개성공단 접수? 이건 뭐예요? 이제 개성공단이 지금 또 북한이? 북한에 재가동. 있는 이제 개성공단이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 이제 그 제품 그 기계 이런 거 다 우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기업들 거. 네, 설비나 뭐 이런 그 안에 있는 그 남겨진 제품들 다 이제 우리 기업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한 123개사 정도 되거든요. 예. 이제 그대로 이제 기자재라든지 이걸 놓고 급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며칠 더 연장해달라 그러는데 근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노하고 그냥 바로 예. 오전에 1시에 발표하고 5시인가 빠져나온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전에도 가동 중단 사태는 있어 왔어요. 근데 예. 그럴 때는 다 이제 준비할 시간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준비할 시간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빠져나오게 했죠. 심지어 국정원 애들도 자료 다 놓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이고, 참. 그렇게 비어 있는 그 공단에서 지금 이제 북한이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의 설비나 기자재를 가지고 이제 공장을 또 돌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그 입주 기업이 한 60%가 그 봉제 의류 뭐 예. 이쪽 공장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쪽에서 아마 전력 설비가 좀 적게 드는 이제 봉제 쪽, 그래서 뭐 미싱을 좀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좀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북한 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뭐 상관 말라. 지금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에 대해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라고 예. 북한 측에서 입장 발표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기업인 분들 속이 지금 많이 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예. 보상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번 이 북한에서 그 공장을 가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이제 우리 녹슬어서 못 쓰게 될 뻔한 설비들을 돌려주니까 그런 점은 좀 그래도 위안이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업체 관계자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가만두면 이게 그 더 녹슬거든요. 그렇죠.
차량부터 모든 설비가 그냥 녹이 슬면 쓸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간간히 돌려주면 그 정도는 좀 나중에 가서 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거네요, 예, 이제는. 왜냐하면 다시 들어가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야죠. 90%가 넘는 기업인분들이 개성공단에서 일하셨던 기업인분들이 재입주를 희망하세요. 예,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았던 사업이니까요. 맞습니다. 그거 그 북한에다가요 개성공단 같은 거 한 15개, 20개 짓자 그랬었잖아요. 그 지금 낮은 선봉. 어디 낮은 선봉 선봉. 지역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잠깐 봉쇄됐던 적은 있지만 또 풀렸고. 예. 그리고 저 개성공단 폐쇄 이야기가 나오니까 북한이 5시까지 다 그럼 갖고 철수해라. 그 원자재는 최대한 갖고 나왔는데 다 못 가져 나왔죠. 아, 시설을 어떻게 반나절밖에 안 4시간 만에 되는데요. 어떻게 또 시설은 들어와요? 손도 못 댔고요. 예. 원자재만.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입주 기업은 뭐 발동동. 왜냐하면 협정상 무단 사용을 북한이 하고 있는 건데 이 임가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중국의 오다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이제 언더웨어라든가 네, 맞습니다. 의류품, 그렇죠. 봉제들 돌려서 수출하는데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에 섬유 들어가 수출은 있어요. 완전 중단이에요. 예. 네. 원유는 그렇죠. 이제 네. 부분 중단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북한도 이거를 뭐 지금 임가공을 해도 중국 시장에 못 내보내는 상황이 그 됐어요. 사실상 네. 내수용으로 쓰고 그렇죠, 있을 그렇죠. 것이라는 이제 네. 북한 전문가들의 이제 판단이 있고요. 그러니까 왜 이걸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수용으로 아마도 공장을 네.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상 그게요. 명백한 재산권 침해죠. 우리 정부 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그럼요. 보면 재산권 침해지만 앞서 이제 방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라도 공장 가동을 하면 녹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점검해주는 다행이다. 셈치고. 예. 네. 근데 제가 개성공단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가보면 거기서는 이미 통일이에요. 그러면 네, 그 제가 동막골에서도 통일인데요. 그럼요. 근데 통일 얘기는 눈물 나요. 우리 광고 듣고 오면 안 될까요? 네, 계속. 아 죄송합니다. 자, 광고 듣고 3부에 계속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방 기자님, 개성공단 얘기를 계속 해보죠. 진출했던 기업들 지금도 많이 힘들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 그 입주했던 기업들의 90% 이상이 다시 들어가고 예.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좀 굉장히 좀 번창을 했었어요. 활동했던 그 인구만 한 5만 명이 좀 넘었거든요. 이 정도면 웬만한 군 단위의 한 인구가 개성공단에 모여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좀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됐었는데 예. 이렇게 그만두고 나니까 지금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 입주 기업 가운데 한 23% 정도가 매출이 50% 이상 감소됐다. 말 그대로 이제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제 기업의 생존 여부가 불투명해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개성공단이 또 폐쇄한 이후에 사람들도 다 인력들도 다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예. 기업들 한 1,000명 정도가 2015년이죠. 예. 2015년 2월 폐쇄한 지가. 폐쇄한 게 그렇죠. 2016년 2월이죠. 2016년 2월인가요? 예, 예. 지난해죠. 지난해. 지난해 2월이요. 예, 예, 예.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예. 2016년에 예. 그때 뭐 광명성호 도발 뭐 네, 이런 거 맞아요. 예, 예.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폐쇄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그래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대요. 이게 뭐 부채를 더 늘리고 해서 꾸역꾸역 이제 운영을 열심히 하시면서 다시 들어갈 날을 기다리면서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그때 당시에 보상을 해준다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지원 책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거를 추산한 피해 규모가 한 정부 추산이 7,700억 정도가 됐었는데 여기 이 안에서 지원한 금액도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절반, 약 그렇습니다. 절반이에요. 예, 물론 이 그 기업 측에서 요구했던 것도 그 금액은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피해액이나 뭐 여러 가지를 다 추산하면 우린 이 정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그거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그거 아니다. 한 7천억 정도가 너네가 피해본 금액이다. 그래서 이거 정도는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거의 절반 가까이밖에 지금 보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원래 우리가 피해봤다라고 하는 것도 요구한 것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가동될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힘들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기업인들 123개 기업에 한 5만 명 정도 근로자로 저분들이 보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정치적 네. 그 판단 믿고 그 우리가 거기 가서 기업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애국자잖아요. 예. 그렇게 애국적 활동했는데 우리한테 돌아온 건 그러니까 진짜 믿던 그거 한국말 쓰고 가서 편히 사는 다른 나라에 있으면 이민 가고 싶을 거예요. 하도 급하게 나오라고 해서 예. 그때 당시 임금도 제대로 정산을 못 하고 나왔다고 하죠. 당시에 뭐 이제 나올 때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순실이 입김이 여기까지도 미쳤다. 그런 그런 얘기도 얘기도 있었죠. 있었죠. 예, 그만큼 근본 없이 갑자기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준비도 못했고 지금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봉도사님께서 이제 지금 국가에 대한 불신 말씀하셨지만 이 국가보다는 정부, 전 정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기업하는 분들이 남북 경협의 역사는 노태우 대통령 60부터예요. 당시에 소련 무너지고 북방 정책 되고 이제 러시아하고도 외교가 또 무역으로 맞아요. 이어지는데 네. 그럼 북한하고는 곧 통일되겠군 하는 분위기로 아 맞아 노태우 정부 예. 때 북방 정책이 있었죠. 그러면서 YS 때부터 남북 경협이 막 준비가 됩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핵 문제 또 클린턴 정부 때 이제 경수로 이차 중수로 북핵. 얘기 나오면서 경색돼 있다가 이제 DJ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햇볕 정책으로 시도가 돼서 참여정부의 그 꼽힌 결실이 개성공단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20여 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꽃이 피는 듯 했는데 갑자기 폐쇄 이렇게 됐던 건데 저는 이 기업인들 생각하면 쉰들러의 리스트가 떠올라요. 통일을 정치가 못해요. 경제가 하는 건데 네. 기업가들이 먼저 들어가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고 현지인하고 어울려서 자 우리는 장비를 댈 테니 여러분들이 노동력을 대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지는 마치 통일 분위기, 협업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뭔가 생산을 한다는 성취의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이 옷들이 세계 시장에서 좋아한다. 우리가 만든 제품들을 이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값싼데 품질 좋다고 칭찬한다. 이러면서 성취의 기쁨을 만들어가는데 이 경험을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뚝 끊어졌고 이분들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업 기반도 잃고 그러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의 쉰들러들이 통일의 앞장선 일꾼들인데 어떻게 이들을 다시 한번 이제 동기부여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도 이제 만나보고 그랬더니 우리 섬유 제품 특히 네이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다 개성공단에서 맞아요. 만들어진 거래요. 네. 맞아요. 우리도 몰랐지만 네. 이 유명 스포츠 브랜드 붙어 있는 네. 것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뭐 부가가치가 4배, 5배 이렇게 해도 실제로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경제적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제 효과가 있잖아요. 북한의 대남 군사 분계선이 개성 뒤로 그럼요. 물러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군사적 갈등 비용 줄어드는 것만 보세요. 이만큼 군비가 축소되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그 군비 축소되는 걸 갖고 남북이 경제 협력하고 각 그 남은 남들은 북은 북대로 복지라든지 뭐 자기들 경제 발전하는 데 쓰고 이런 게 어마어마한 계산이 안 되는 비용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는 뭐 이렇게 나중에 별로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평화가 경제다. 그 얘기했잖아요. 의미가 있는 얘기네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 그래서 예. 잘 보면 중국도 그렇지만 중국이 이제 정치적인 체제는 공산당 독재지만 경제 체제는 자유시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소련이 아까 붕괴됐던 얘기를 하는데 소련이 왜 붕괴됐는가? 모스크바에 미키마우스와 코카콜라가 들어가면서부터 붕괴됐다. 그럼 북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 개방으로 나오게 하려면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던 게 초코파이 엄청나게 맞습니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물건을 북한 사람들과 나눠서 공유함으로써 네. 이게 나만 좋구나. 네. 그 대한민국이 의외로 잘 사나 보다. 이게 자연히 흘러들어가는 정보인데 이걸 왜 우리 스스로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리냐 이거죠. 지금은 좀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때만 해도 지금 개동 그 현대 사옥 앞에서 출퇴근 버스가 맞아요. 오가던 맞아요. 그런 시절입니다. 예. 그게 그렇게 경계를 오래된 넘어서. 얘기가 거기서 아니에요. 얼마 난 근데 개성공단은 얼마 안 저는 걸려요. 안 들어가 봤어요. 금방 가요. 2시간 안 걸리죠? 2시간 안 걸리고요. 주로 이제 그 저희가 여의도에서 출발을 많이 했었는데 네. 1시간 반? 예, 시간 반. 막히지 않으니까. 토요일로 가는 거니까. 토요일로 가는 그렇죠. 거예요. 막히지가 않아요. 문산 지나고 하면 금방 예, 금방 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도 그렇지만 경유선도 막 복원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예, 분위기 그럼요. 이렇게. 철도도로 네. 협력 사업, 네. 뭐 통일부에서 그때 굉장히 여러 사업을 했었죠.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개성 관광도 있었어요. 그래서 개성 관광도 활성화시킨다는 거였고 평양에도 그 무슨 모시, 삼배 이런 거 하는 그 저 사업자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다양한 경로에 이제 경제 협력, 남북 경협이 활성화됐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완전히 이제 중단이 그러니까. 됐던 거죠.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잘 됐으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유라시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을지도 아니 모르지 그때 않았을까.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했던 철의 실크로도 네. 네. 북한 거는 다 다시 깔아줘야 돼. SOC를 맞아요. 우리가 우리 돈을 깔아줘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럼 북한은 그 SOC 하게 되면 단동이라든지 심양 이쪽이 물류집합지 아니에요. 네. 동북 삼성에. 거기 있는 게 인천과 부산으로 내려오는 그 통행료만 받아도 북한 경제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 우리는 그거 깔고 그 배로 오는 그 물류 비용 네. 이거보다도 그냥 육로로 오는 게 훨씬 싸니까 그 짧고. 그렇죠. 예. 아. 좀 그런 것도 그런 게- 있어요. 꽃게 이런 거 보면 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지금은 중국산 통일되면 지금은 북한산 통일되면 국산.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네. 서해 꽃게 뭐 여러 가지 할 게 네. 너무 많죠. 아니 사실은 그 진짜 경제협력 하려고 그 치면. 북방한계선 NLL 예. 네. 그거 저는 진짜 노무현 대통령 뭐 이래서 좋아하고 뭐 저래서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때 명언을 남겼잖아요. 선을 면으로 바꾸자. 네. 맞아요. NLL이라고 하는 선을 네. 네. 이 선이 바다에 안 보이니 그것을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서 네. 그 안에서 공동 어록 구역 만들고 공동어로 네. 수협. 예.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그 바다의 개성공단이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통일이 되는 거예요. 같이 네. 그러니까 서로 거기서는 꽃게잡이 경쟁만 하면 되는 거야. 총칼 없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요. 격세지감이지만 이런 얘기는 국민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 게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당선되기 위한 공약 중에 핵심 사업이 이 DMZ의 평화공원 네, 조성이에요. 음. 그거를 초기에는 이제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그거 결국은- 공원 조성한다고 네. 여의도에 사기꾼 엄청 돌아다녔어요. 그래요. 자기가 사건 따냈다고. 자기가 저한테도 엄청 왔어요. 아 정말요? 평화공원하고 뭐 그림 그려갖고 자기가 사업권 따냈다고. 조감도 이런 거 들고 네, 조감도요. 아니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 좋은 거죠. 그 사기꾼들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기대감이 정상적인 있는 기업이 거고. 들어간다는 거거든. 그렇죠. 네. 아 근데 그 손을 면으로 바꾼다 그랬다고 그걸 갖고 2012년 대선 때 NLL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그 남북 정상 대화로까지 까는 그 안기부 장관이나 그걸 들고 다니는 정치인들이나 아유 그분들 다시 진짜 정치하면 안 돼. 이미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 김무성 의원님. 나 어제 그 며칠 전에 그 제주 갔다 오면서요 한번 해봤어요 저도 노룩 패스. 캐리어를 네, 쫙 이거 우리 보좌관 아니고 누구한테 패스하셨어요? 아니 이제 우리 그 수행해주는 기사가 있는데 내가 던져 야 노룩 패스 하니까 못 알아듣다 저도 확 미니까 걔가 웃다가 자빠졌어. 자 다음 이슈 FTA 웃을 때가 아닙니다. FTA 그렇죠. 이번 연휴 기간 내내 계속해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았던 뉴스예요. 예. FTA 관련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재협상 이렇게 하니까 이제 FTA 진짜 재협상이 뭐 좀 많은 진척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갈 길 하는데, 멀죠. 예, 일단 정확하게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FTA 개정 협상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한 것을 양쪽에서 입장을 확인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절차가 A, B, C, D가 있다면 지금 A도 시작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A를 시작하자고 합의한 거죠. 그렇죠. 이제 A를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A로 들어가겠다라고 서로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이 협상 테이블에서 FTA 자체를 좀 피하고 싶다. 그 개정 협상 자체를 예. 좀 피하고 싶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FTA 뭐 상호 뭐 호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보자. 공동 조사해서 분석해 보자. 그래서 정말 누가 손해인지 누가 이익인지 시시비비를 잘 가려보자. 약간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강경하게 그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무조건 폐기할 거야.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우리 쪽에서도 강하게 치고 나가지는 못했던 거죠. 예.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개정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 아니고 이제부터 이제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개정 협상을 착수하려고 하는 시점이고 우리가 한참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미국 쪽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그 정부나 통상교섭본부 이쪽에 힘을 실어줘야 될 이때 오히려 더 이 좀 많이 깎아내고 흠집내는 누가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추억 없네 말씀에. 일부 언론과 일부 언론과 이제 야당
에서 좀 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마치 지금 재협상이 시작이 돼서 이게 우리나라 지금 국익에 벌써 손해가 된 듯한 그리고 뭐 말바꾸기를 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협상으로 당장 타격이 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번 협상을 통해서 오히려 이전에 있었던 독소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손봐서 정말 의미 있는 개정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그렇게 해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뭐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여당은 당연하지만 좀 같이 한 마음으로 예. 이제 좀 통상이나 외교 이쪽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익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야당한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얘기가 자 독소 조항이 개선되는지 지켜보겠다, 관망하겠다, 팔짱 끼고 지켜볼 때가 아니고 보수 야당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한미 동맹의 중요성,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서 전술핵 들어와야 한다, 미국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두 장의 카드를 투트랙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군사적 군사적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무기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안보 상업주의. FTA 이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좀 양보해야 되지 않겠어? 이 트럼프 행정부에. 왜냐하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렇게 너희를 지켜주고 있는데 겸장을 두고 있다는 걸 뻔히 아는 야당이 꽃놀이패. 예. 어느 카드든 다 좋아. 아니 이 FTA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예. 우선 대한민국의 이 군사안보는 미군이 공짜로 지금 지켜주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FTA 반드시 손보겠다,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대통령이 지금 FTA 카드 들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원치 않는 카드였지만 여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후퇴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보단 더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걸 뻔히 직시해야 되고 얼만큼 그래도 그 손해의 폭을 줄일 것이냐. 예.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데 그걸 알면서 개선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겠다. 이게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발언은 아니잖아요. 이 FTA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 협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요. 보면 그 야당에서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재협상이라는 단어는 리네고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예. 트럼프 트럼프가 쓰는 대통령, 말이에요. 트럼프가 처음으로 언급한 맞아요. 그 단어예요. 이게 보면은 한미 협정문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기로 했던 거는 개정 협상이죠. 개정이죠, 예. 개정. 의회 통보를 거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고 오랜 기간이 걸리는 그런 개정 협상인데 트럼프가 처음 언급한 이 재협상은 말 그대로 좀 뭔가 전면적으로 다 뒤집어 엎는 듯한 뉘앙스잖아요. 정확하게 설명해. 예. 트럼프의 재협상은요. 기존 FTA 협상은 폐지예요. 네, 네. 폐기. 네. 폐기하고 네. 새롭게 협상이 들어가는 건데 한미 FTA 협정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건 개정하고 양측 중에 누가 하나 개정을 요구했을 때 절차가 있어요. 통상조약법에 네, 근거해서 맞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분석하고 시기를 결정하고 이런 게 정확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당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폐기? 우리가 상품 2015년 기준으로 해보게 되면 그 상품 그러니까 그 상품 수지가 한 100억 달러 정도 흑자가 좀 올라갔어요. 네네. 근데 그 서비스 수지에서는. 서비스 수지는 예. 한 40억 달러 정도 미국이 더 받는데 그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보고 재협상 양쪽이 다 똑같이 이익 봤어. 야당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재협상 요구할 거면 폐지하자. 그럼 우리 정부가 나가고 야 야당이 폐지하재. 그럼 서로 손해하냐. 그럼 우리가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당이 그렇죠. 진짜 국가를 위해서 도와주려면 니네 무슨 재협상이야 폐지. 이러고 완전히 하라 그래야 돼요. 그게 약간 트럼프가 쓰는 전략과도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나는 미쳤다라고 네. 나가서 얘기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트럼프가 자기라고 하는 레버리지 를 자기가 지고 가는 주도를 거죠. 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야당이 똑같이 줘야 되는 거야. 내 야, 핑계를 폐지해버려. 대라. 예. 그러니까 미국 외신에 나온 게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고 네, 미국의 네. 무역 대표부 대표한테 네네. 나는 미쳤다고 한국 측에 가서 얘기해라. This guy 네, is 그렇죠. crazy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this guy니까 그 홍준표 또 영어도 잘하시는 분 아니야? 네네. This guy also crazy. 그럼 나도 미쳤다. 야당. 폐지. 그럼 국민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스트롱맨 그렇죠. 미쳐. 그러니까 미국 쪽 무역 대표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대통령이 자기가 미쳐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좀 과한 요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자기네 대통령 핑계를 댈 수 있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좀 뭔가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그건 야당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라리 그렇게 하시든지 지금 예. 만약에 재협상이라는 눈 단어로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런 태도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번 기회에 반환스럽죠. 야당이 정말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야 폐지해버려. 그럼 우리 그 김현종 본부장도 저 야당이 데이야 크레이지 올소.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폐지해야 돼요. 폐지합시다. 폐지하고 다시 하든지 뭐 합시다. 그리고 그 전체 우리 상품 수지 흑자 놓은 게 한 230억 달러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중에 40% 차지하는 게 자동차, 그다음에 그 핸드폰, 네, 그다음에 반도체 이래요. 네. 근데 핸드폰하고 반도체는 원래 관세가 없어요. 원래부터. 그다음 자동차는요. FTA 되기 전이나 된 후나 다 2.5%예요. 그러니까 이혜영 교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무슨 얘기냐. 뭐 FTA 때문에 돈 더 벌었어. 대한민국 기술력이 좋아진 거야. 미국 차 백날 들어가고 공짜로 준다 그러면 아무도 안 타. 이 기술력의 싸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혜영 교수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FTA 효과가 아니라 우리 기술력의 성장이다. 그 폐지하려면 하자. 네, 네. 관세 똑같이 매기려면 매기자. 이래도 우리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다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좀 우려되는 부분 농산물이라든지 뭐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좀, 1차 산업은 걱정이 우려가 되는 되죠. 거죠. 예. 막을 수 있는 이제 예. 근거가 없어지고. 네. 아니 그 폐지하면요 관세 보호 관세 갖고 확 오히려.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510%에서 5,100%로 올려버려요 농산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 FTA 건드리는 걸 싫어하는 게 미국의 농축산물 농장들입니다. 그럼요. 네. 아니, 그럼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맞아요. 엄청 많습니다. 의회에서 3분의 2가 반대한다는 거 예, 아니에요. 예, 근데 예. 벌써 끝났어요? 우리 그냥 우리 미쳤어 그냥 끝까지.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919님 헐 우리 봉도사님의 한글날의 첫 곡으로 팝송을 틀다니요. 아까는 할러데이였었는데 하러 간다고 할러데이였었는데. 그게 한글이었군요. 마돈나의 자, 그래서 한글날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예 이오우 들으면서 저는 4부 보세 품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 분 다시 한번 인사.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끝내세요. 자, 노래 듣고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하소서. 어제도 봉투 오늘도 봉투 103.5 채널 고정이야 마성의 중독성 정치도 그쇼 언젠간 모두 듣게 될 거야 봉투르 파티 봉도사 정봉주와 함께하는 SBS 정봉주의 정치 쇼쇼쇼. 봉투르 파티 봉투르 파티 정봉주의 정치쇼 4부 보수의 품격. 자, 명절 연휴를 잘 보내신 정정브라더스 정도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도원입니다. 예, 정태훈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예, 연휴 추석 민심 좀 파악을 하고 오셨어요? 그거 좀 엉터리예요. 추석 때는 아무도 없거든요. 다 내려가고. 다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추석 전에 시장 다니면서 예. 파악한 거가 추석 미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정치에서 일선에서 물러나서 잘 모르겠고요. 이제 내일 되면 뭐 추석 미심에 대해서 쭉 나오겠죠, 언론에서. 전에 현역으로 계실 때는 명절 때 그 재래시장 뭐 돌면서 다 인사하고 그러셨죠. 명절 전에. 명절 전에. 그리고 명절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쉬죠. 다 고향 가고 뭐 가족끼리 만나니까. 어제 부산에 그 원외위원장 하는 친구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 지역은 바쁘더라고요.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에 그럴 다 수 있으니까. 있겠네요. 예. 네. 지역에선 바쁘다고. 저는 뭐 유원 추석 때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예. 뭐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해서 포항, 부산 해운대, 전남 곡성 그래서 세종시 거쳐서 올라왔는데요. 차를 갖고 다니셨어요? 예, 한 2,000km 뛰었습니다. 어. 근데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죠. 친척도 있고 뭐 아는 친구들도 있고 예. 그런데 안보 문제도 안보 문제지만 사실은 경제 문제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심각하죠 지금 예. 문제가.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돈호님. 네. 자, 어버이연합의 실체? 네. 근데 저는 어버이연합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데요. 예. 사실 시민단체로 알고 계시는데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사실 시민단체가 시민 없는 시민단체가 이제 꽤 있죠. 예. 근데 이제 전형적인 시민 없는 시민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어버이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 사무실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선희 사무국장이라는 사람 밑에 직원 몇 명이 있고 예. 나머지는 이제 연락을 해서 동원을 해가지고 뭐 자발적으로 물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일당 받고 또 저녁 먹고 그러고 한 잔씩 또 하시고 또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런 걸 어버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거부감이 생기네요. 용역이다. 용역 사무실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아, 용역 사무실. 예.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정부 들어와서 어버이 연합 그 시위가 한 건도 없었던 것 그렇잖아요. 같아요. 없어졌잖아요. 지원이 없으니까. 용역 사무실이 이제 그 고객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돈이 없으니.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난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어버이 연합에 좀 많이 당했는데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물론 저는 여당이었지만은 비판을 좀 많이 한 편이죠.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문고리 측근만 데리고 정부 운영을 구멍가게식으로 한다 대통령. 예. 그렇게 이제 제가 대정부 질문 때 비판을 했고요. 유승민 뭐 원내대표 자를 때 이제 이거는 뭐 민주국가도 아니고 군주국가다. 예. 특히 국정교과서가 이게 헌법 이념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반대했더니 그때 몰려와서 이제 연일 저희 사무실 앞에서 집회하고 화형식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럼 화형 당하셨어요? 네, 제가 막 불타 죽었습니다. 자, 그 예. 19대 대선 때 온라인을 돌아다니는 게시물 중에 재미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예. 그 허경영 후보라고 계시잖아요. 예. 이분이 공약을 내걸었는데 어버이 연합 회원을 제외한 모든 65세 이상 어른들에게 월 70만 원씩 건국 수당을 주겠다. 그런 어허. 공약을 내걸었어요. 예. 어버이 연합을 어버이 제외한. 연합을 제외한. 근데 물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뭐 허경영 후보가 자기가 쓴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고요. 또 카페가 하나 생겼었죠 그때. 그래서 자식 있는 부모는 없으니까 예. 대한민국 자식연합을 만들자. 그래서 카페가 실제로 열렸었대요. 그래서 그 나중에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정치 성향을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단체인데 자꾸만 언론에서 이걸 부각시키는 것 또는 이제 과거에 이제 뭐 그 이 정보기관에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언론에서 주목을 안 해주는 게 어차피 지금 돈도 끊겼다면서요. 예. 주목을 안 해주는 게 이분들이 맞아요. 일상으로 돌아가시도록 만드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추선희 전 사무총장은 검찰이 조만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다 70년대식입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고 방식은 7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때는 이제 이런 일들이 뭐 빈번히 그냥 일상사로 벌어졌었죠. 예. 근데 지금 개명천지 21세기에 와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탄핵이란 결과까지 나왔는데 근데 또 지난 정부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법적으로 문제 제기도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 당국도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선희 전 사무총장은 국정원에서 돈 받은 건 인정하지만 집회는 자발적이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 돈을 왜 받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도저히 이게 그 들어가는 게 없으면 집회가 불가능했다. 하여간 용역 사무실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용역 사무실. 알겠습니다. 아유, 추선희 사무총장도 이제 또 법 앞에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 되겠네요. 뭐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입니까? 또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좀 의미 있고 재밌는 얘기해야죠.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연휴 끝자락에 세종 리더십 오늘의 정치인들이 좀 배워야 한다? 오늘이 한글날이잖아요. 그렇죠. 한글날 예. 571주년 되는 날이고요. 내년이 세종대왕께서 즉위하신 지 600년 되는 해입니다. 아, 내년이요? 예. 근데 제가 왜 세종대왕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저희가 이렇게 한글을 쓰고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는 현대 이전의 이 한반도의 지도자 중에 가장 위대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중국 현대사 전에 위대한 지도자를 꼽을 때 당태종 얼마 전에 예,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의 강희제를 꼽는데 저는 세종대왕이 그 중국 역사에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당태종과 강희제를
합천원 정도의 인물이고 아마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지 아마 중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중국 대륙에서 태어나셨으면 더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이제 근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걸 얘기를 해야죠. 구체적인 건 우리 정도원 예, 의원님께 잘 아시잖아요. 세종대왕께서 얼마나 진보적이고 민주적이냐면요. 예. 노비들 산무 휴가를 한 달 유급 휴가를 보낸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남편도 한 달간 산후 휴가를 보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진보적이에요. 그리고 뭐 농사법이든 이런 법 개정할 때 여론조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거의 1년 넘게 여론조사를 해요. 거의 전수조사 갖고 오. 그렇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해가지고 국민들의 1년이면 그때 당시 백성 수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다 예. 그 얼마나 저 민주적입니까? 그리고 이분이 또 과학기술 수준이 그 당시에 세계적이었는데요. 이때 있었던 여러 가지 장영실이라든가 이순지라는 장영실, 사람들의 예. 실력이요. 예. 예를 들어 이순지라는 분의 실력은 수학 실력이 지금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 실력에 못지않은 실력을 갖고 있었다예요. 그래서 한양의 위도도 그냥 딱 알아맞히고 오호. 중국의 계기일식도 중국 학자보다 더 정확하게 날짜 시간까지 알아맞히고.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세종 리더십 중에서 가장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그 본받아야 될 점들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가 소통, 예. 두 번째가 인재 등용, 인사, 세 번째가 지식경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식? 경영. 지식경영. 예. 어찌 보면 지금하고도 딱 맞는 거네요. 그럼요. 예. 예. 먼저 소통을 말씀드리면요. 예. 세종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도록 만드는 소통의 달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통한다 그러면 뭐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듣고 막 지금도 이제 뭐 소통에 대한 퍼포먼스가 막 이끌어지잖아요. 예. 세종의 소통의 핵심은 나와 반대하는 사람도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아랫사람도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제가 재미난 기간이 아니라 일화가 하나 있는데 예. 제가 2011년도에 11월 달에 이제 현대판 상소문을 하나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한나라당에 있는 뭐 친이 친박을 막론한 수정파들이 예. 이명박 대통령한테 상소문을 올려요. 2011년이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사과하시고 국정기조를 수정하셔라. 이런 내용인데 첫째 사과, 두 번째 국정기재 수정. 거기에 제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대통령께서 시장님이 되시기 전에 절망이 나지만 희망은 없다, 희망은 있다라는 책에 거기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넘어뜨린 것은 내 자신임을 깨달았다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자서전. 되기 전에 쓴 예. 자서전에 서문에 나와요. 예. 그 얘기를 인용하면서 그 상소문을 작성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시작하게 됐냐면 예. 세종대왕께서 제위 31년이니까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이에요. 예.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윗사람이 옳다고 얘기하다 할지라도 아랫사람이 그르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만리가 이제 한글 창제를 반대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상소문을 올립니다. 장문의 상소문을 올리는데 세종대왕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요. 어허. 근데 지금 정태근 의원이 좀 전에 말한 상소문의 답을 들었습니까? 혼났지요? 저는 같이. 저는 국방위원장 시절에 예. 그 한국산 전투기 사업 KF-X 사업이 너무 예. 문제가 많아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국방위원장으로서. 답장을 하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개코나 답도 안 하고 여당 무시해버리죠. 국방위원장인데 예? 답변을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나라는 그런 소통이 없는데 태종대왕께서는 그냥 일일이 다 답변을 다 해주십니다. 최만리 상소문에 대해서 왜 예. 한글 창제가 필요한지 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제 노비 휴가를
노비 산모 휴가를 주니까 이제 양반들이 막 상소문을 올려요. 예. 아이 거짓말을 한다 이거예요. 임신 안 하고 임신했다 그러고 논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세종대왕께서 한참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제 최종 결론을 이제 여러 의논하고 내리는데 뭐라고 답변이 나오냐면 속이면 속아라. 속인다고 한 달 이상을 속이겠느냐. 이게 답변입니다. 야. 멋지죠. 아, 한 달 휴가를 주니까 네. 한 달만 속아라 그냥. 네.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법을 철폐하지는 않겠다. 난 지키겠다. 이제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용을 조금 정정해야 되는데요. 이 산모한테는 120일 넉 달을 120일. 주는 거고요. 넉 달. 남자 그러니까 남편한테 출산 휴가제를 처음으로 예.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도입한 지도자가 세종대왕이라는 거죠. 남자도 그렇게 한 달 줬죠. 아. 근데 우리 지금 남자들한테 유급휴가 주는 거 출산 휴가 준 거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아니 주는데도요. 예. 못 찾아먹는 데잖아. 눈치 보여갖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정도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이 소통하는 방식에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면 먼저 물어봅니다. 예. 묻는 게 첫 번이고 두 번째가 상대방이나 신하가 비판적인 말을 해도 지금 얘기한 대로 일단 당신 말이 옳다라고 수긍을 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봐라. 또는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네 번째는 그러면 그 말과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또는 그거가 연관된 사람에 대해서 이 연결하는 예. 소수를 하게 되고 선거를 해봐라. 그런 그러면.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쫙 듣고 있다가 아, 다 들었으니 결정은 내가 한다. 그래서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면 난 다음에는 완전히 위임을 해요 또. 아, 누구 책임자에게. 그렇죠.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메르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메르켈의 방식이 아주 유사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결정은 내가 한다 이 얘기는 책임은 내가 진다. 일은 네가 니들은 하고. 마음 놓고 일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인재등용 뭐 지식경영 뭐 아까 얘기하시던. 예. 그러니까 인재등용과 관련해서는 참 정말 대단한 게요. 일단 그 지위 고하를 신분 여부를 막론하잖아요. 예. 장영실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 노비인 장영실을 쓰는 것도 그렇고요. 예. 아, 장영실 노비 출신이에요? 노비 출신이죠. 오. 관노 출신이죠. 그다음에 최윤덕 장군 같은 경우는 무관이잖아요. 예. 또 문관으로 써요. 오호.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쓰는 거죠,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고 맡기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못 믿을 것 같으면 아예 그 자리에 쓰지 말고. 아, 그냥 뭐 잘한다 잘못한다 이 지적을 예. 맡기고 일단 난 다음에는 그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이 굉장히 중요시한 게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를 경국을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보다 성과를 내라 이런 거고 또 한 가지 인사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종합적으로 완성된 사람인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나 한 사람 장점이 있고 누구나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살리고 단점은 내가 보완해 주면 된다. 그 대표적인 게 황희예요. 황희 정승할 때 그 황희요. 황희정승만큼 사실 스캔들이 많은 사람이 없죠. 일단 황희정승은 세종의 즉위를 세종한테 양해하는 걸 반대해서 귀양했던 사람입니다. 오호. 또 이제 황희정승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황씨지마에서 난리가 나는데 어떻든 청맹리가 아니었던 걸 분명합니다. 아, 황희 정승이. 아니 그 실록에 나오니까요. 돈도 받고 예. 또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 실록에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희정승을 데려다 써야 예. 정리가 잘 돼요. 이 사람이 정리를 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오. 막 옛날에 보면 우리가 TV 사극 보면은 막 이번에 남양선 하면서 보면 이 얘기하고 저 얘기가 막 붙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샥 정리를 해서 태종한테 얘기할 수 아니 있는 정리만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좋아서 또 사람까지 청구를 해요. 어. 그거는 누가 잘합니다. 예. 딱 해가지고. 그 아니, 말씀을 그러니까 드려야 되겠네요. 돈을 자기한테 준 사람을 좀 청구하고 그러진 않았나?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죠. 세종이 능력이 있으면. 얼만큼 인재 발굴에 그
심혈을 기울였냐면 예. 관리들하고 특히 지방 수령한테도 인재가 있으면 천거를 하라고 요청을 그렇죠. 합니다. 풀이 있어야지 뭐 그중에서 찾을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제목이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청구하게 만들고 예. 그거를 가장 많이 첨가한 사람이 황희정 선생이에요. 네트워킹이 가장 좋았었네. 장영실도 최윤덕도 황희가 추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장영실하는 게 장영실 상 그 장영실이죠. 그렇죠. 예, 예. 예. 어허. 근데 야. 그거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예. 한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도사님? 우리 세종대왕이 만든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누가 만들었냐?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거 직접 세종대왕이 만든 겁니다. 한글을.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현전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그게 저작권이 세종대왕 개인한테 있어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게 정설입니다. 한글 학회의 정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저기 뭐 만주로 어디로 보내서 이제 자료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직접 다 그걸 도안하고 예. 기안하고 했다는 거예요. 10월 9일 그 하버드대 언어연구소에서 한글 창제 기념식을 크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 제가 그때 한번 칼럼을 봤더니 그 일부호 일음나는 언어, 그다음에 창제주가 있는 유일한 언어 그렇죠. 만든 사람이. 그렇죠. 날짜도 나오고. 예. 야. 거기에 상당히 이제 뒷받침하는 사실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태종 그 선대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육조를 직할 관할을 하잖아요. 근데 세종 때 들어와 가지고 의정부 서사제를 복귀를 시켜요. 의정부 서사제라는 게 뭐냐면 인사권을 제외하고는 의정부 내에서 다 논의해서 올리면 내가 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결정 그거대로 한다. 의정부가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쯤 되는 거죠. 아니 육조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행정부는 그러니까 뭐, 책임 총리제죠. 책임 총리제. 그걸 도입하게 돼요. 근데 그걸 도입하게 되는 핑계가 내가 몸도 너무 안 좋은데 너무 경무에 시달린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한글 창제하시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과 공력이 들어가시니까 예. 일일이 그거를 업무를 다 관장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일도 많이 하시고 또 부인도 많으셨어요. 여기서 부인은 누가 얘기하는 거 부인하는 거 부인이죠. 자, 조진주님 세종대왕님 남성 육아휴직을 생각하시다니 너무 멋지네요. 8955님 세종대왕 농사도 직접 지으면서 연구하고 다 기록했대요. 자, 이정우님 세종의 리더십을 갖추려면 우선 인문학적 소양을 먼저 갖추는 게 순서 아닐까요?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그것도 중요하신 말씀. 예. 그런데 아까 세 개 얘기했거든요. 소통, 인재등용, 지식경영.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재등용과 소통 얘기를 조금 더 하시고 지식경영은 2부를 했고 다음 주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흥미진진하다고 우리 지금 작가 PD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 소통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조세제도를 개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7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17만 이 내용이 명. 뭐냐면 그 전에는 세금을 걷어들일 때 관리들한테 니들이 농사가 잘 됐냐 안 됐냐를 보고 판단해서 걷어들이라니까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결당 10두를 집행하도록 세법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관리들이나 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항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법으로 법제화시키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요. 예. 1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12년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래도 논란이 많으니까 다시 이제 그 공법 상정소라고 그래가지고 집현전 학자까지 다 불러 모아서 이 법의 허점이 뭔지 다 논의해 봐라. 예. 해서 쭉 논의하다가 결국은 세종 26년 예. 14년 만에 이 법을 정해서 이게 조선의 기본 조세제도가 돼요. 알겠습니다. 자, 세종 경영 방식 리더십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세종 리더십 2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생방이었습니다. 자,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군사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심포에서 나오는 혹은 대기 중에 핵 잠수함을 미국의 그 핵 추진 잠수함이 격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 메시지는 김정은한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 김정은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럼 다시 그 핵잠수함을 다시 공격한다는데 그 핵잠수함은 맞는 순간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핵 추진 잠수함이고 핵 미사일도 갖고 있는 잠수함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떠한 국지적 충돌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작은 도발도. 작은 도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이 미국의 언론이 오히려 뿔났다 이런 얘기를 장 기자님이 하셨지만 미국 민주당의 상원 의원 한 명의 이야기가 인용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리얼리티 TV 쇼 같은 방식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다. 이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얘기한 단 한 가지의 효과는 트럼프의 사임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꽤 센 주장이죠. 센 주장이죠. 예, 상원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허. 네. 아니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의 그 아주 측근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하면 2시간 뒤에 와갖고 그 얘기를 기억을 못 한다는 증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가. 트럼프가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를 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주의 어. 분위기라고 하는 게 미국 그 전문가들의 얘기더라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뭐라고 트럼프는 얘기하든 하고 싶은 말든 얘기를 막 하고. 심지어는 농담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전쟁하자로 스위치 누르라 해도 그걸 집행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신뢰가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이 사람이 동아시아 문제를 총괄하는데 아직 안 정했어요. 없다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밑에 실무자들 네, 얘를 갖고 없어요. 이런 거 여기 PD만 있고 네. PD가 막 우리 방송하겠다 막 떠들고 있는데 막상 진행자도 없고 패널들도 없는 거나 똑같은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맞아요. 집행 능력이 없어요 지금. 네. 동아태 차관보가 계속 공석입니다. 계속 공석일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임 정권의 인사들이에요. 맞아요.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 그 명절 때 사람들 얼마나 걱정했는데 해외 나간 분들이 네. 나간 사이에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 돌아오는 건지 못 돌아오는 건지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군사 옵션을 쓰기가 쉽지 않고요. 쓸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다. 결국에는 대화를 통해서 풀 수밖에 지구상에 없다. 존재하는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소설가 한강 씨가 얘기한 게 그렇게 쉽게 전쟁을 언급할 때마다 이런 표현 썼어요. 우리는 몸서리를 친다고. 예.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그냥 쉽게 이렇게 내뱉는 말에 우리 국민들은 걱정 진짜 많이 하잖아요. 쉽지 트럼프의 않아요. 전쟁 오다는 지구의 종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이번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북한이 이미 거의 95% 구분응선을 넘어간 완성 단계에 있는 핵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북한을 때리면 중국 입장에서는요. 이 전쟁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국내 언론이 좀 이렇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중한 태도로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많이 보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 중에 어디라고 내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전쟁이 나든 않든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 떨어지길 바라고 이런 언론 때문에 더 문제예요. 그건 뭐 언론 이전에 또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그런 것 같아서 정치권이 우선 적어도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은 국가의 안위를 비롯하여 우리 네.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항상 헌법을 지켜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공직에 들어간 분들이 국가의 안위부터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명절 내내 영화 남한산성이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예. 거기 이제 척화파와 주화파가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주전파, 주화파. 후금이 막 쳐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조선 시대가 저렇게 패망한 거는 붕당 정치인데 내 말이 맞고 나의 정적의 말은 틀리다. 왕에게 이걸 설득하기 위한 정치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대한민국도 이 붕당 정치의 모습 아닌가. 그럼요. 오히려 좀 안타까움이 트럼프의 있어요. 어떤 이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미치광이 전략이잖아요. 네. 자기들 뭐 이렇게 미쳤다고 자처를 하면서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오히려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형국 같아요. 우리나라 국내 국내 분열이 정치권에서. 국내가 똘똘 뭉쳐갖고 예를 들어서 FTA도 지금 이제 뭐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밀고 들어올 때 야당이 먼저 협치하자 그랬고 여야가 만들었고 그 하나의 안을 만들고 야당이 그렇죠. 이거 우리 못한다 폐기하자라고 강력하게 야당이 그러면요. 우리 협상단 나갔고 야당이 너무 반대했고 못하겠습니다. 이게 레버리지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야당의 힘을 그럴 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두고 보자 눈을 네. 뭐 이를 갈고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겠다가 아니라 우리 협상단들한테 어떤 힘을 줄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은 아마 뉴스 보도에 정치권 뉴스에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미 외교를 이제 시작하겠다. 그럼 자유한국당이 대미 외교를 시작하면 정부 외교는 또 무엇이며 네. 지금 정부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아니 그렇게 하면 할수록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 대 외교력을 우습게 보고요. 그럼요. 갖고 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해 주세요. 또 이런 거 아닙니까? 추석 내내 자유한국당 명의로 플래카드가 전국에 엄청 많이 걸렸잖아요. 네, 걸렸어요. 맞습니다. 플랜카드가. 아니 미국 갖고 우리 대통령 힘 없어요. 이제 내가 진짜 대통령이 진짜 협상단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갈갈하게 찢어진 나라 그래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쪽쪽 빨아먹게 FTA 협상해갖고 쪽쪽쪽쪽쪽쪽 빨아먹게 이러죠. 아휴. 아이고 청취자 자 다음 최영일 평론가님 넥스트 뉴스. 네, 트럼프의 신공이 뭔지는 또 봉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테니까 지금 명절 연휴 내내 이 밥상 민심에서 가장 불안했던 게 전쟁 불안, 전쟁 공포예요. 그런데 그게 모두 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에 주로 달려 있는데 입이라기보단 이 손가락 신공입니다. SNS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방법 네. 알려줬는데 페이스북 그 오너는 페이스북 계정을 취소해버려요. 트위터. 그러면 좀 뭐 부인 멜라니아나 딸 이방카의 계정으로라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8일 날 트위터가 또 하나 올라왔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전임 대통령들과 그 정부는 25년간 북한에 얘기를 해왔고 많은 합의를 이뤘고 막대한 돈도 지불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던 거 아니냐. 자, 합의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훼손됐고 이 미국의 협상가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결론입니다. 유감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 그래서 이 단 한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 뭐냐? 이 해석이 또 구구한 거예요. 외신과 뭐 국내 언론들이 분석한 게 세 가지가 오늘 조간에 나오고 있는데 1. 계속 걱정했던 군사적 옵션, 선제 타격론 이게 하나 있는 거고요. 2. 선제 타격까지는 아니지만 항모 전단을 이제 불러와서 해상 봉쇄를 할 것이다. 세 번째, 2005년 이제 이 BDA 금융 제재처럼 역대급 이 북한의 돈줄을 완전히 죄는 이 고강도 금융 제재를 할 것이다. 이 세 개 중에 하나 정도가 트럼프가 SNS에서 언급한 단 한 가지 효과의 방책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뿐 아니라 또 이전에는 폭풍전 고요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이 군사적인 선제 타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또 무성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이 한반도의 어떤 이 군사적 긴장 위기가 업다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내 언론보다 해외 언론이 더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뉴욕 타임스하고 CNN이 사실상 이 그러니까 그 폭풍 속의 고요는 군사 옵션을 예고한 거다라고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현장에서. 뭐냐 그랬더니 거의 개봉박두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곧 알게 될 거야.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마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리얼리티 TV쇼 하듯이 맞아요. 장난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사실 미국 언론에 의해서 제일 크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 뭐 본인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관련이 없지만 우리는 운명이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설가 한강 씨가 최근에 쓴 글이 칼럼니스트 이제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그 글이 굉장히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전쟁이 별것 아닌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운명이 걸린 문제다. 그러니까 평화적 해결, 그러니까 대화와 그 평화를 위한 해결, 그러니까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제외한 그런 군사적인 것은 성공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곧 모든 것이 패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뭐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뭐 결국에는 그 피해를 다 어떻게 그걸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 100 정치인보다 한 명의 소설가가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쟁점은 트럼프의 이런 그 트위터라든가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노선과 전략을 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노선을 좀 견결히 하면서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미 5일인가요? 미 CIA가 이런 보도도 CNN이 이런 보도도 했어요. 미 CIA 그 관계자 그 취재를 하면서 북한의 김정은은 미치지 않았다. 지나치게 이성적이다. 김정은의 행동은 광적인 선동가의 행동이라기 보기보다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그렇죠.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에 동기를 부여하는 이성적인 행동이다. 그렇죠.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을 미치광이 매드맨이라고 표현한 것과는 반대 의견인데 반대 의견이죠. 지금 특징적인 게 트럼프 지지율이 32%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 탄핵론도 있고요. 네. 예.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냥 국지전 이런 걸 자기 머릿속에 그 CNN이 또 그랬잖아요. 게임 하듯이. 네. 네. 그리고 리얼리티 게임 속 게임 하듯이 지금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는 핵전쟁이잖아요. 전쟁이. 그럼요. 예.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소련도 이 핵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죠. 중국과 소련이 들어오는 순간 미 본토가 사정권이에요. 아니 이미 미국이 그 트럼프가 쓸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은 없다라는 게 한반도 전문가들의 그 판단이에요. 쓰는 순간 왜냐하면 자기들도 피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이 보복 공격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괌을 포위 사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이제 아직은 안 보여줬는데 이제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죠. 그리고 미국 본토 타격할 수 있는 것까지 보여줬죠. 어찌 됐든 한 방을 선제 타격을 한다면 북한이 바로 보복 공격을 하는데 과거에는 액체 연료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체 연료를 동원해서 어디서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SLBM 같은 주입 경우 시간도 한두 시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그 고체 연료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이동식 발사대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SLBM은 언제 어디 와서 쏠지 모르기 그럼요. 때문에 지금 이제 제일 두려운 게 SLBM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금 옵션 중에 하나가 노출되지 않은 옵션이 그 심포인가요? 네, 심포항에서 심포항에서 네. SLBM이 나가는데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잖아요. 북한께. 그렇죠. 재래식 잠수함. 재래식이기 때문에 디젤 떠 있고 잠수함. 미국 하면서 몇 번씩 떠야 된단 말이에요.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정말 그 이 정도면은 이제 이게 무슨 어느 장관이 진행됐고 네. 총리가 했고 이런 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네. 네. 최고 책임자 아니 이렇게 되면 이제 MB한테 확산이 안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누가 결정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걸 하라고. 그렇죠. 네. 이거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전임 거고 저는 대통령에 너무 대한. 화가 나는 게 이런 걸 예, 보면서 예. 물론 이 진행하기 때문에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네. 세상에 완벽한 중립이라는 건 우주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0.0000001이라도 기울기 마련이에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분노 앞에 중립은 더더욱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화나냐면 우리 방송 듣는 분들도 정확히 하셔야 될 게 이렇게 국가 비용과 국가 노동력을 이용해서 엄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일본과 중국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던 나라들은 다 앞으로 그냥 달려가고 네, 있을 네, 때 아니에요. 네, 이런 네. 짓을 하고 있냐고요. 네. 그때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지고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개판이 된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고 2007년도 진짜 어떻게 그 개개인을 다 부자 만들어 주겠다는 그 사탕 발림에 속아갖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나오는 나라를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권,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언론, 그리고 이제 보수 정치인, 그러니까 또 재벌 이렇게 다 합체가 돼서 하나의 통으로 이제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 노벨 평화상 로비설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언론이 조중동입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제일 많이 한 데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아니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그 중앙일보가 먼저 쓰고 예. 조선과 동아가 잇따라서 쓰면서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해요. 예. 그래서 당시 이제 그러니까 민원연 예. 사무총장인 최민희 지금은 전 의원이시지만 당시에 이제 민원연 사무총장이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중동이 자꾸 쟁점 사안에 대한 진실 확인은 뒷전으로 미루고 모든 거를 정쟁으로 몰아가서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서야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래서 거죠.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예. 지금 이번 그 명절 연휴 추석 SNS 민심 내내 예. 주로 보수층 분들이 사진 한 장을 많이 이렇게 뿌렸어요. 그게 예. 뭐냐면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 부시 전 대통령이 사이좋게 이렇게 찍은 사진 한 컷이에요. 네. 그 미국의 대통령은 보수 진보 상관없이 전임 대통령들이 이렇게 모여서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왜 정치 보복하냐 이거였거든요. MB 때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오는 이 뉴스가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짧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방송 듣고 계속 생각해봐야 돼요. 오래오래 예, 방송을 듣고 일단. 정치 방송을 보복을 일단 듣고. 정치 보복을 누가 했냐고요? 막 이런. 광고 듣고 이제 방송을 듣고 그래.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셔서.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봉주의 정치쇼 2부 55분 40초 멘트 아웃. 이게 뭐예요? 자, 김성숙님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 기사가 오마이뉴스 그때 인터뷰한 거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룬데 슈타트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2000년도 아까 말씀하신 네. 게 2000년도였었네. 네. 올라브 율스타드 노벨 연구소 연구실장 네. 한국에서 노벨상 주지 말라는 기이한 기이한 로비가 들어왔다. 아니 근데 진짜 그 노벨상 우리나라 유일하게 받은 거 아니고 또 그렇죠. 평화상 네. 노벨상 중에 가장 격이 권위죠. 높은 평화상 예. 그거를 취소하면 예. 국격이 떨어질 텐데 MB가 그렇게 강조했던 게 국격이었었잖아요. 국격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앞과 뒤가 다른 정치를 했던 것이죠. 앞에서는 국격을 강조하면서 예. 뒤로는 상당히 어찌 보면은 국정원이 이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얼마나 세계의 그래도- 웃음거리가 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잘한 거 있어요. 음. 혓바닥 신공. 응? 혓바닥 신공. 뭐예요? 야, 그 혓바닥 나왔다 들어가는 속도는 그거는 노벨상이나 올림픽 금메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그 해외에서 보면 이게 국내 정치를 위해서 국제 가장 세계에서 권위 있는 상을 받은 그 노벨 평화상 네. 수상자인 그리고 정말 독재 정권과 싸워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취하해라. 그러니까 이런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다고 해외에서 생각했습니다. 보면 이런 거랑 똑같은 게 네. 인도 정부가 예. 자 마더 테레사 평화상 철회하라. 아, 인도의 이상한 네. 세력들이. 그리고 또 남아공에서 넬슨 만델라는 상 받을 자격이 없다.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미국의 CIA가 네. 오바마한테 왜 평화상을 그렇죠. 줘요? 뭐 이런 거 같은 그거죠. 거죠. 그거죠. 예.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쏙쏙 들어오는데 그 전에도 쏙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참 아니 이게- 근데 우리 네. 재밌는 게 제가 왜 묻는 줄 알아요? 밖에 PD하고 작가들은 네. 이 정치적 이슈가 나오면 이 세 분이 지금 한 서너 시간 해도 쫙 가는 건데 네. 전전긍긍 불안해 죽겠는가 무슨 발언이 또 튀어나올까 봐. 트럼프로 넘어가자고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도 이 세 분의 입에 걸리면 거의 작살 수준인데. 정봉주의 정치 쇼. 정봉주의 정치쇼.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70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추석 연휴가 이제 오늘로 끝납니다. 긴 연휴에 따라오기 마련인 명절 증후군. 명절 증후군 날리는데 최고의 프로그램 정봉주의 정치쇼. 자, 세상 돌아가는 얘기 가장 재밌게 해주는 쇼죠. 연휴 마지막 날 실시간 검색어 어떤 게 올라와 있을까요? 571돌 한글날. 태블릿 PC. 신혜연 씨가 최순실 태블릿 PC 자기가 쓰던 것이라고 밝혀 뭐 하자는 거죠. 붉은 불개미 연휴 내내 검역했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 중에 제가 고른 봉도사가 고른 실시간 검색어는 571돌 한글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 한글입니다. 자, 연휴 마지막 날이죠. 첫 곡 마돈나의 할리데이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연휴 마지막 날에요.
10월 9일 한글날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해주기 위해서 정봉주 정치쇼 에이스. 와. 왜 에이스인 줄 아세요? 왜요? 에이스. 세 명이잖아요. 예, 최반장 최영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최영일입니다. 예. 반균 한경 TV 중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키가 커요 근데. 지난번 물어봤죠 제가. 네. 83이냐고. 네. 왜 똑같아요? 안 자랐어요 그동안? 예, 잘하진 않고 예. 잘 못했어요 그럼? 잘하지 않았으면? 어렵네요 또 이거. 자, 장윤선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네. 연휴가 기니까 좋기도 하지만 또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리움도 또 있더라고. 네. 네.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빨리 그러니까요. 출근하고 싶다는 예. 아저씨들. 근데 오늘 이제 일하러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스튜디오에. 그런데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일을 하고 싶다는 그리움이 드는데 예. 몸이 적응이 될까 쉽지 그러니까 않은데. 그리고 전처럼 왜 지나간 일은 다 잘한 것처럼 생각이 들죠. 다시 시작하는 삶이 전처럼 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작을 하시나 그 삶을. 다시 새로운 생을 다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여름 연휴 하셨어요? 끝나고 저는 그 생존에 있는 윤회론자예요. 뭐냐면 이 생에서도 그래서 어디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을 간다든지 해외 여행을 갔다 오면 네. 3박 4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인생이 시작돼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거기서. 괜찮다. 오. 그리고 멋진 대한민국 철학이네. 들어온 순간 또 새로운 인생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인드를 딱 바꿔보면 진짜 인생이 무지하게 길고 여러 종류의 인생이 막 있는 거예요.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분들 엄청 많다고. 예. 최고 하더라고요. 인파 네. 예상. 내일 이제 출근을 앞두고 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셔야 될 삶을 가능성이 아니 사실은 그냥 마인드를 딱 바꿔갖고 진짜 공항에 내리면서 이제 새 인생이 시작된다 그러면 막 설레기도 하고 네. 그 마음가짐도 새롭게 갖게 되고 그래서 여행을 갈 때는 새로운 인생이 예를 들어 로마 가면 로마에서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을 일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후회 없이 거예요. 산다. 그러면 네. 아니 그 일주일이나 살아보면요. 그 일주일이나 60년이나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모히또에서 몰디브 마시던 인생이 끝난 거고. 예. 그렇죠. 내일부터는 이제 아주 이 힘든 노동의 인생이 또 시작되는 거죠. 헬조선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죠. 그리고 이번 추석 때 얼마나 많은 또 다툼들이 있었겠어요. 왜 직장 안 들어가냐. 화병이 많이 맞아요. 늘었다는 뉴스도 여성. 있습니다. 화병이 많이 화병 환자들이 그럼요. 추석 연휴 끝나면 예. 이혼율도 늘고. 우리 언니네 뉴스 2부로 했었거든요. 네. 3부, 4부로 해달라는 그냥 완성이. 열화와 같은 근데 그 와중에 또 시어머니들 댓글 예. 모여서 시어머니 씹을 거면 이런 방송 왜 하니? 시어머니 대표도 안 쳐라. 그렇지. 실제로 2012년에 이정희 당시 그 통합진보당 대표 발언에 대해서 네. 그 60대 여성들이 굉장히 미워했다는 거. 굉장히 그 똑똑한 며느리가 저런 시어머니한테 스타일이다. 대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2012년 네. 떨어뜨리려고 때. 예, 떨어뜨리려고 그 박근혜 후보 나왔어요. 떨어뜨리려고 나왔어. 이때 그런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장윤선 기자부터. 네, 렛츠고 장윤선. 너무 충격적인 기사인데요. 예. 그 사실 이제 지금 뭐 조사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계속 가동이 되면서 뭐 이러저러한 뉴스들이 나오는데 설마 이런 일이 했던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미 이제 보수단체들한테 광고비 주면서 야당 정치인 진보단체 비난하는 뭐 광고를 싣고 또 정치 현안에 대한 시국 광고도 조종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알려졌는데요. 게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해라. 이런 계획을 세운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하고 보수단체로 알려졌는데 이 보수단체는 저희가 확인을 취재를 해봤더니 자유주의 진보연합 이에요. 이 단체는 사실 나중에 그 뉴라이트 전국 연합 나중에 언제 한번 이 뉴라이트 역사를 한번 다루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 뉴라이트 어찌됐든 담당자가 나와야죠.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아, 뉴라이트요? 예. 어찌됐든 담당자는 아니고. 저는 어렸을 때 자, 좋아하던 아무튼. 프로가 그 무슨 개그 프로의 쌍라이트였었는데. 조춘 씨랑 네. 나왔던 바로 새끼로 가네. 중요한 뉴스입니다. 예. 이 그 분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봤더니 실제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에 노벨상 취소를 위해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그러니까 그 보내는 방안을 실제로 상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5월에. 예, 5월 23일 날. 근데 그때 그 추모 열기가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재현될 것에 대비해서 뭐 이러저러한 정황을 벌인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실제로 이 단체가 8월 18일 날 낸 논평을 보면 이런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역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반헌법적인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노벨상을 이미 받은 노벨상을 취소해달라고 청원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자국의 정부가 그러니까요. 소비에트도 아니고 예, 소비에트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국정원이 전직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을 오히려 그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취하하도록 만든 그러니까 그 역사를 부정하고 싶은 거죠.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도덕적인 지독한 컴플렉스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네. 이거는 그냥 일반 정치권의 여론몰이가 아니라 공작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네. 문서화되고 아까 계획입니다. 이게 그 공식적으로 취소를 청원한다. 이 행위는 굉장히 국제관계에서 미묘한 문제를 이제 일으키는 건데 이걸 실행하려고 검토했다. 사실 이 당시에 이런 얘기는 왕왕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의 한 2009년 사태니까 한 8년 만에 네.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깜짝 그런 놀랄 논란이 일이죠. 굉장히 많이 네. 있었는데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드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당시 이제 상황을 되짚어 보면 장례를 국장으로 치를 거냐 말 거냐 며칠 이것을 동안. 뭐 2, 3일 동안 굉장히 지체하다가 마지못해서 결정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문상 기간을 좀 축소하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요청이 있었다거나 그리고 제일 황당한 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자리가 없다. 다른 데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 삼으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이호 여사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얘기 안 했는데 아니 김홍걸 씨 얘기면은 사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주인데요. 상주죠. 네. 상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실 어찌 보자면 모욕이죠. 아 근데 저는 참 이런 식으로까지 모욕을 하면서 폄훼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까지. 그러니까 뭐 진보 정권에서 있었던 업적은 물론이거니와 상징적인 인물에 대한 그런 의미까지 축소를 예.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이제 보수를 좀 장기 집권하는데 좀 초속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지금 뭐 야당 의원이 이야기했던 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해석 말이죠. 네. 가족사로 폄훼하는 예. 부부싸움을 하고 부인이 가출을 했고 혼자 있던 밤에 자살을 한 것이다. 이게 사실 그 당시에 만들었던 논리기조라는 게 또 확인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맞습니다. 개인의 그냥 순간적인 충동적 발언이라기보다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2002년 10월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이제 오마이뉴스가 2002년도에 이제 그 노벨 평화상 이후에 예. 그 노벨 위원회의 론데스타트 사무총장하고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메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벨상 로비설은 무지의 소치이자 매우 무례한 주장이다. 이렇게 라고 못 박았습니다. 선을 그었는데 예. 그리고 또 올라브 율스타드 그 노벨 연구소 연구실장도 2000년 11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그 한반도 국제 그 심포지엄이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시 이제 노벨 평화상을 이제 수상을 했는데
오히려 한국의 정치적 반대자들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상을 주면 안 된다는 기이한 로비가 있었다. 맞아요. 기이한 이렇게 로비가 기이하죠, 있죠. 예, 진짜. 기이한 로비가 있었다고 보통 폭로를 우리나라 합니다. 주세요라고 하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이재호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에서 그 2002년 10월 10일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그 로비를 벌였고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정상회담을 위해서 산업은행에서 4천억 원을 빼내서 북한에 제공을 했고 노벨상 로비 대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스웨덴과 노르웨이 합작회사의 현대상선의 자동차 운송사업선을 특혜 매각했다. 이렇게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다 사실 확인 검찰에